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예상대로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금리를 동결했죠. 하지만 향후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예상 밖의 이야기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는데요. 과연 이번 연준의 결정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세종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는 못할 망정 이제 뭐 인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일단은 동결을 했단 말이죠. 예. 동결한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최고 목표로 하고 있는 건요, 물가입니다. 2%가 물가 목표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는 5%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이제 그것인데요. 작년에 9%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0%의 기준금리를 5.25%까지 올리게 되면서 미국의 물가가 이제 5%로 잡혔습니다. 올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2%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 2번 정도 더 남았다. 지금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경기와 상관없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물가가 좀 잘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동결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한 2번 정도는 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계획도 있고 최종적으로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기준금리는 5.75% 내지 5.6%다. 그러니까 0.25%씩 2번을 더 올리게 되면 5.75가 됩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3.5%인데요. 지금 한국과 미국의 격차가 1.75%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금리가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안전하고 변동이 좀 없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주식시장의 30%가 외국인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미국을 투자를 회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가 이제 이름을 티르키예로 바꿨는데요. 기준금리가 14%까지 올랐고요. 외환 위기가 나 있는 아르헨티나는 기준금리가 연 100%입니다. 이와 같이 외환 위기라든지 국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나라는 기준금리를 연 100%까지 올려서 외국인 투자 자금을 끌어다니고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상호적으로 안정되어 있지만 미국이 만약에 기준금리를 한두 번 더 올린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계속 동결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금리 결정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뭐 연준 의원들이 금리를 5.6%로 전망한다. 뭐 더 높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아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 의장이 지금 앞으로 더 올리겠다. 하반기에 더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또 경제 상황상 올리지 않겠지만 앞으로 하반기에는 더 올릴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몇 번 더 올릴까요? 한 번에 올릴까요? 한 두 번에 올릴까요? 저는 이제 앞으로 미국이 연방준비회의가 앞으로 한 3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한 2번 정도 더 올릴 것이다. 최종적으로 미국의 연준의 목표는 한 5.75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5.75%에서 당장 2024년부터 기준금리를 내리지는 않겠다. 한 1, 2년 정도 5.75를 유지하면서 경제 동향을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요, 우리 한국은행에 말하면 한국은행과 똑같은데 좀 더 파워가 좀 더 셉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정부 기구는 아니고 민간은행들이 만든 겁니다. 모건 스탠리부터 해서 미국 재무부 장관부터 해서 1929년도에 미국의 대공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안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미국의 은행들은 파산을 하더라도 정부가 보증을 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건 스탠리, 미국 재무부, 로스차일드 가문 이렇게 주려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라는 걸 만들어서 은행에 지급 보증을 해줘서 미국 경제를 안정시키자.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이고
이것이 이제 경제 대통령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물가를 안정시켜서 미국 경제가 튼튼해야만 세계 경제가 안정되고 튼튼해진다. 이런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가급적이면 2%를 목표로 하고 있고 코로나 시대 때 미국은 연준이 6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6조 달러를 풀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출퇴근도 못하고 소비를 위해서 외출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금을 살포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자는 그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한 6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극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물가가 작년에 9.1%를 돌파했거든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이 경제의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시중에 풀린 돈을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으로 걷어들이자. 그래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나 시중은행이 본인들이 예금 이자를 많이 주니까 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는 거죠. 시중에 있는 돈을 줄인다. 유동성을 줄임으로 인해서 물가를 잡는 것이 바로 이 경제 정책이고 우리 경제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물가 안정에는 돈을 공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학계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 정책, 정부가 하는 정책은 딱 두 가지인데요. 이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입니다. 재정 정책은 국가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긴급한 국방비 예산, 복지비 예산을 쓰는 걸 말하는 거고, 금융 정책은 한국은행을 통해서 기준금리를 조절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도 기준금리를 동원해서 미국 시내에 있는 미국 내에 있는 달러의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고 또한 은행에 대해서도 건전성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연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이제 제도 자체가 좀 독특하게 틀리고 민간 은행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가끔 저 미국 사실은 뭐 대본 없는 말씀이지만 연준 의장하고 뭐 대통령하고 약간씩 충돌을 일으켜서 대통령이 뭐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가 살겠냐고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독립성은 확실히 보장돼 있는 거죠? 그렇지만 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죠. 우리가 폴 볼커 의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준금리가 21%였습니다. 1981년도인데요. 미국의 물가가 15%까지 나왔거든요. 카터 대통령 때였습니다. 그랬더니 카터에서 레이건으로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기준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은행들이 파산하고 국민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공화당이 이제 민주당에서 레이건 대통령 공화당으로 바뀌어버렸죠. 예,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을 바꿀 정도로 미국의 연준 의장이 굉장히 파워가 셌었고 이 기준금리를 그 당시 최고 21%까지 올렸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준금리를 올렸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1997년도 IMF 때 기준금리 가까이가 한 20%, 30%까지 갔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큰 고통을 겪었었는데 은행의 이자를 올리고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예치를 하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우량한 기업만 살아남고 돈이 있는 개인들만 좀 살아남는 겁니다. 나머지 서민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아까 우리 말씀 들어본 중에 저 개인적으로 참 이게 궁금한 게 아마 시청자들도 궁금해 하실 건데 파월 의장이 5.76 정도까지 가서 1, 2년은 더 그 상태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그 지금 물가 CPI인가요? 이게 물가가 내려지지 않으면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다시 잡히지 않으면 또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뭐 아마 계속 이 정책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기준금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상단이 5.75%인데요. 5.75%를 정도 유지해 주게 되면 많은 돈이 은행에 흡수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리지는 아니하고 한 1년, 2년 정도 보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저는 만약에 올 연말과 내년 초를 기점으로 해서 소비자 물가가 2%가 된다 그러면 다시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게 될 겁니다. 그렇죠. 항상 기준금리라든지 미국의 GDP는 반대의 상황입니다. 1980년도 21%를 기점으로 해서
기준금리는 계속 우하향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뭐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항상 금리는 우하향합니다. 왜냐하면 대출 이자가 좀 저렴해야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사업도 일구고 개인도 지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경제는 70% 확률로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은행 이자는 내린다. 지금 금년과 내년 정도에 기준금리가 좀 올랐지만 이것이 경제가 안정되고 또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은행 이자는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항상 긍정적인 70%가 부정적인 30% 이겨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이 경제를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연준의 금리 동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결국은 이 CPI인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지금 계속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또 둔화되는 상승을 보여주면 지금 이 추세로 계속 가다 보면 추이가 아니라 이 추세대로 계속 가면 미국 물가 상승률이 정말 잡히는 겁니까? 저는 뭐 상당히 잘 필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9%를 찍고 난 다음에 8%, 7%, 작년 연말에 6%를 찍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5%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기준금리를 유지한다 그러면 이 소비자 물가는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임대료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지금 일자리는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도 물가가 서서히 잡히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도 된다. 아마 올 연말까지는 저는 한 3, 4%까지 물가가 낮아질 것입니다. 미국의 3, 4%까지 물가가 낮아진다 그러면 과도하게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미국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이고요. 최근에 미국의 우량한 기업들, 시가총액 순서로 말씀드린다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순서인데요. 테슬라, 메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우량한 기업들은 바닥에서 한 20% 이미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는 전기차 충전기를 GM과 포드를 다 같이 표준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00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한 $250까지 왔습니다. 한 150% 가까이 이제 올랐는데요. 전고점이 $400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는 저는 이제 그까지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년간의 침체에 벗어나서 전고점을 다 돌파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금년에만 200% 올랐습니다. 챗 GPT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바닥에서 탈출을 했고 20, 30%다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올 연말부터는 크게 훈풍이 불 것이다. 삼성전자가 이미 20%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도 좋고 이런 우량한 기업.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이 미국이 60이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 말씀 늘 그러니까 하셨죠. 항상 미국 중심으로 해야 되겠고 우량한 기업으로 우리가 60세 은퇴하고 난 다음에 노후 생활을 대비한다. 이런 차원으로 주식을 투자하면 최소한 우량한 종목을 10년, 20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큰 수익을 거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한 2년 정도 이제 물가 상승이 잡히면 이제 경제가 좀 다시 좀 살아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물가 하락하고 지금 미국은 집값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최근에 미국도 우리나라는 이제 물가가 집값에 반영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되지만 미국은 33% 정도 됩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이미 한 30% 정도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제 공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경제의 내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도 4개의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서 자금 시장을 위해서 동결을 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저는 궁금한 게 우리나라하고 이제 금리 격차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금리 올릴까요? 저는 아마 지금 우리나라도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현재 상장 기업의 30%가 이자도 못 낼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이 한 2,500개 정도 되고 전체 시가총액이 한 2,000조 원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도 4조 원 적자를 봤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인지 알 수가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이 최근에 개방 경제에서 폐쇄 경제로 돌아섰고요. 또 시장 경제에서 계획 경제로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덩샤오핑이 시장 경제를 열게 되면서 중국 경제를 이렇게 일등으로 만들었는데 시진핑이 30년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좀 폐쇄 경제로 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우려가 된다. 저는 우리가 전체 수출의 33%,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비중을 좀 낮춰야 되겠고 전체 수출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우리가 좀 낮춰야 되겠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어서 이렇게 베트남이나 인도나 다양한 국가로 다변화하고 다원화해둬야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중국 이야기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중국 얘기 하셨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어제 추 부총리가 TV 프로그램에 나오셔갖고 뭐 물가가 2%대로 좀 우리도 물가가 좀 안정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라면 값을 밀가루 그 국제 시세가 지금 또 50% 떨어졌기 때문에 한참 올랐을 때보다 라면 값을 좀 떨어뜨려야 되겠는데 이건 정부가 할 수가 없으니 소비자 단체가 좀 압력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 라면 관련된 주가들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 뉴스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부총리가 라면 가격을 내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물가라고 하는 것은요, 400개의 품목을 가지고 물가를 산정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금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금을 물가지수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높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라면 가격에 대해서도 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라면은 거의 필수재와 가깝습니다. 그렇죠. 우리 서민들이 가장 즐겨 먹고 뭐 1,000원에서 1,100원 정도 그렇죠. 라면 값이 하는데요. 그럼 최근에 이제 라면 가격 한 50원 정도 올렸는데 이렇게 부총리 얘기를 듣고 오늘 삼랑라면부터 해서 한 6%, 7%까지 라면 가격이 크게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항상 모든 경제 정책의 가장 좋은 것은 시장 경제의 원칙에 맡겨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라면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할 거고 비싸다고 하면 다른 대체재를 찾을 것인데 라면은 가장 저렴한 필수재에 가깝다. 우리 국민들이 라면 말고 딴 거는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 부총리도 이렇게 라면 가격이 인하를 했는데 저는 이제 기업들도 서로 상생을 선택해야 되겠다. 우리 국민들이 이자를 못 내는 상장 기업이 30%에 이르고 우리 국민들이 고금리라든지 고물가라든지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생과 함께 산다는 그런 취지로 물가를 좀 가격을 좀 낮춰주는 것도 필요하다. 라면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밀가루는 전체 가격에 반영되는 비율이 저는 한 20-30%밖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포장재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류비부터 해서 많은 부대 품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지금 10,000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9,620원이고 노동자 단체는 최저임금을 12,000원까지 올리자, 20% 올리자고 되어 있는데요. 모든 것에 반영되는 비율은 물가 수준으로 반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작년에 이제 물가가 5% 정도 올랐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금 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라면 가격을 올려라 내려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만약에 라면 기업이 적자가 났을 때는 그럼 정부가 돈을 보태줄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 경제 원칙에 항상 경제 정책을 하면서 라면 기업들도 우리 국민들과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가격 인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추 부총리가 제 생각에 좋은 뜻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원가가 좀 하락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기업들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상생 차원에서 좀 같이 하락하는 것을 좀 해줘야 된다. 그게 대표적인 게 라면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경제부총리가 국민 서민들 생활을 위해서 뭐 한마디 그런 할 수 있고 뭐 우리가 못하니까 소비자 단체 너네들 좀 신경 써라. 그러니까 시민단체 열심히 일하라 뭐 그런 뜻이니까 저는 뭐 나쁜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중국 얘기 좀 해보죠. 중국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침체될 것 같으니까 뭐 대규모 경기 부양을 책을 내놓는다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중국의 지금 현재 청년 실업률 우리가 청년 실업률은 15세에서 30세까지인데요. 네. 실업률 21%입니다. 어휴. 우리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하면 실업률에 잡히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도 일하지 않고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 또 일자리를 원서를 냈지만 취직을 못한 사람들이 중국의 21%나 된다는 것이 아주 충격적이다. 여기에다가 시진핑이 지금 추가로 10년을 더 집권하기로 했습니다. 30년을 집권해서 과거에 이제 모택동 다음으로 가장 장기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중국의 경제가 워낙 침체되어 있고 중국은 14억의 인구입니다. 과거에 한자녀 낳기 운동을 해가지고요. 그렇죠. 인구가 역전됐습니다. 지금 세계 1위는 인도로 바뀌었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업률이 21%가 되고 있고 또 뭐 알리바바부터 해서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반시장적인 정책을 동원했습니다. 그렇죠. 기업의 엔터그룹을 뭐 상장을 그렇죠. 방해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얼어붙었죠. 또 기업들이 공산당의 지배 체제에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기업을 몰수당합니다. 중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다가 철수했는 게 신세계와 롯데인데요. 중국은 토지를 분양해주지 않고 건물만 분양해줍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불안하다. 그래서 시진핑은 경제를 부활해서 다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했지만 이 큰 모토 시장 경제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 경제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서 길게 좀 뭐 한마디만 여쭤봤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중국 경기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좀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시간 때문에.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정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